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뭐 시즌 3 2월 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 씨고요.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 이게 2월 2일 날 방송에 나갑니다만 지금 녹화와 녹음의 시점은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미리 좀 앞당겨서 녹화 녹음하는 거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의 공동 진행자인 권은비 씨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한 주간이 아니라 3일간이네요. 네. 3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요즘 그 운전면허 시험 공부한다고 뭐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던데. 네, 하반기에 어려워진다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쉽더라고요. 네. 진짜 쉬워요? 네. 제가 잘 못하는데 땄어요. 연습 면허를 벌써. 벌써 땄어요? 네. 야, 굉장히 또 속성으로 이게 뭐 제대로 시험을 본 건지 뭐 야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좋은 것도 있네. 네. 뭐 티차도 포함됐다 해서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면허 시험이 더 어려웠다는데 네. 역시 뭐 우리 또 능력 있는 권은비 씨하고 같이 방송 진행하게 돼서 네. 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 함께 하고 계신데 네. 예, 2주 만에 또 방송 출연이세요? 글쎄 말입니다. 요즘 자꾸 이렇게 좀 잦아지는 거는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안 좋거든. 네. 제가 정의당에 입당한 때가 작년 9월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 북한이 갑자기 한동안 착해졌어요. 한동안 조용했죠. 한동안 네, 조용했어요. 네. 뭐 작년 10월에 당창건 7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쏘느니 터뜨리니 막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뭐 조용히 지나갔고. 당에 입당해서 할 일이 없더라고. 근데 그게 큰일 하셨는데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건 이제 그렇지. 그렇지만 역시 국방에 관한 네. 그 본질이 그걸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요즘 바빠졌어요. 네. 네. 또 북한에서 화끈한 거 하나 더 터뜨리는 바람에 또 네, 많이 바빠지셨고 그 덕분에 예, 뭐 한동안 좀 뭐 뵙기 힘들 것 같았던 김종대 단장님을 또 우리 방송에 또 자주 모실 수 있게 돼서 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불행이 곧 다행이고, 다행이 곧 한반도의 불행이고, 네. 뭐 우리 노상 경론이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권은비 씨는 그 김종대 단장께서 예전에 운영했다가 말아먹은 디펜스 21 플러스 그래서 열정 페이를 쏟던 인턴으로 기자였죠. 또 일을 하셨고 네. 그 인연으로 또 이제 진짜 방송도 네.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네.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나시는 건가요? 그때 이제 회사를 접고 정치권으로 간 이후로는 네. 거의 처음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근데 뭐 저야 항상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사업을 때려칠 수가 없어.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작년 말에 접었죠. 그래서 다 이제 그 젊은 분들의 잡 시큐리티, 직업 안보는 다 보장해 주시고 뭐 다들 보니까 잘 풀린 것 같아요. 예, 뭐 그 디펜스 21 플러스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책임은 졌죠. 네. 저 원래 책임감 강해요. 네. 우리 권은비 씨는 우리 김 단장님 오랜만에 만나본 네. 소감 좀 어떠세요?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네. 그렇죠. 예,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여전히 멋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좀 깔쌈해지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사진 찍었어요. 사진이요? 네. 무슨 사진을 찍으셨길래? 선거 사진. 선거 사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쑥스럽네. 이제 뭐 2배, 3배로 바빠지시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뭐 잘 되면 네. 그렇지만 안 되면은 이제 방송이나 나와야죠. 이게 왜 무슨 말씀을? 뭐 잘 될 거라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그 정의당에서 그 정책기획단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평론가로 잘 알려진 정태인 선생님께서 이제 단장도 맡으시고. 그렇습니다. 뭐 저도 거기 이름을 올려놨습니다만. 네. 이런 어떤 정책기획 능력을 좀 강화해서 이번에 총선에 한번 좀 멋지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또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역시 요즘 정치는 이제 영입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정치가 많이 이렇게 정체돼 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국민들한테 새로운 에너지, 우리가 뭔가 성공의 긍정적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네.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침체된 야권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그동안의 영입 케이스랑은 이제 불과 저를 포함해 한두 명이었는데 네. 이번에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한 대한정당을 만들려면 정책기획 능력을 수여를 받아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정말 정치를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전문성을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굳이 정의당 분들. 당원이거나 당직을 맡지 않더라도 그거는 뭐 예, 불문에 붙이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정책기획단인데 이름하여 정의구현 정책단이에요. 정의구현. 그거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어디서 말인데요.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예, 네. 사제들이 많이 진짜 하시죠. 정의구현. 예, 예. 예, 진짜 정의구현. 예, 정의구현 사제단이 예, 예. 아니고 정의구현 정책단. 예. 예, 이렇게 이름이 됐더라고요. 네. 전 잘 지었다고 봐요. 네, 네, 네. 예, 앞으로 뭐 멋진 활약, 뭐 저도 뭐 거기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만 네. 이름만 거는 것이 아니고 네, 뭐 몸도 좋은 걸어야죠. 정책을, 네. 예,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좀 일조 네.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예. 그 뭐 저기 권은비 씨 오늘 김종재 단장님 모시고 방송 준비하면서 네. 페이스북도 보고 최근에 언론 출연한 것도 좀 보고 그러셨을 텐데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팍팍 물어보세요 이럴 때. 그 페이스북도 보고 이제 오마이뉴스랑 인터뷰 하신 것도 보니까 네.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되게 독단적인 정책들 예. 그 뭐 위험한 폭주라고 표현하셨는데 위험한 폭주다. 네, 그게 예.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 저는 이 현대 민주사회에서 말이죠. 그 어떤 우왕좌왕하는 정부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멕시코 대지진 때 멕시코 군사정권이 그게 1980 아마 5년도 일일 겁니다. 뭔가 이렇게 재난을 키우다가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분노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그게 난민 민주화의 시초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정부는 하나의 어떤 저희가 보기엔 엘리트 패닉 현상이라 그래서 국민들은 뭔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재난 공동체 속에서 무언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차분하고 냉철한데 이 국가 엘리트들이 먼저 혼란에 빠져가지고 네. 막 실효성 없는 설익은 대책들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무슨 설사똥처럼 끊기지도 않는다고 계속 나와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병적 다변증 같은 어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단 대도 안 되는 대책들을 마구마구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치 중병 걸리는 환자가 어떻게 하면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를 제대로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는 거예요. 네. 병은 더 악화된다고. 네. 지금 북핵에 대한 이 정부의 대책을 보면은 그 제대로 된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의 어떤 가동으로 하나의 국가 종합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막 대통령이 그냥 굉장히 대책을 즉흥적이고. 남발하면 네. 부처 장관들이 수습하기 바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보면은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방부와 통일부 의견을 개무시하고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국방부 통일부 신중론이었어요. 그런데 수소폭탄 실험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 오자 회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렇죠. 이건 네. 외교부가 전혀 어떤 상의 없이 네. 대통령 독단으로 발표하니까 1월 22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그 대통령이 오자 회담 얘기하는 순간 배석해 있던 외교부 국장급들이 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부터가 재밌습니다. 네. 대통령은 오자 회담이라는 표현을 썼고 회담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중에 이제 그 주무부처 장관인 윤병세 장관은 오자 협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 뭐 참여정부 때에도 그 북한이 육지하단을 복귀하지 않을 때 그럼 오작기 5나라끼리 모여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주된 목적은 회담장에 뛰쳐나간 북한을 어떻게 육자회담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냐. 네. 그러니까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오자협의론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고 외교부도 얼마 전에까지 뭐 미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대통령은
그런 보고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육자회담 그거 해봐야 뭐하냐. 지금까지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 빼놓고 이제 5자회담으로 가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이 외교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하고 나중에 그 뒷수습하는 하고. 네. 예, 굉장히 좀 이제 일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사고 치면 장관들이 수습하기 바빠요. 네. 지금 이게 그 확성기 방송 5자 회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도 확성기 방송 계속 하고 있나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거 언제 끌지 그것도 참 스위치 언제 내릴지 그것도 골치 아프겠네요. 대통령 입만 쳐다봐야 돼요. 네. 사실은 이 문제의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했으면은 어떤 NSC 회의가 열려서 물론 7일 날 열렸는데 부처의 장관들이 서로 이 판단을 한번 맞춰보고 종합해보고. 정책을 조율해보고 이래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 외교안보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회의할 틈도 없이 청와대가 먼저 결정을 순항하고. 해요. 그러면 그 회의는 요식행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 말을 주워 담기 바쁘죠. 그렇게 되니까 이번 핵실험 때 대통령이 이제 그 1월 13일 특별담화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북한 핵 문제의 근본 성격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임 체인저라고 동북아의 얘기하는 안보정이 것이죠. 바뀌고 북핵 문제의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뭐 열흘이 넘도록 그게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된 설명은 있었죠. 거꾸로 된 설명. 저기 국방부는 뭡니까? 이거 수소폭탄 실험 아니다. 그다음에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라도 실패한 거다. 네, 그걸 보기에 너무 폭발 규모가 작다. 폭발 규모는 3차 핵실험 때보다도 작다. 그 3차보다 작은 건데 그게 왜 게임 체인저가 게임 되는 거예요? 체인저냐? 그러면 왜 근본 성격이 바뀐 네,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정부 내에서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먼저 떠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즘 북핵의 정확한 실상에 대해 가지고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말한 것에 어떻게 그 근거 논리를 대고 수습을 할까가 중요해진 것이지 정말 북한 핵의 실상이 뭐냐. 네. 이런 건 우리 정부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판단을 그렇죠. 맞춰봐야 네. 될 거지만 한미 간에도 해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실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이 정부에 없어요. 네. 고로 이 핵 국면에서 우리가 겪는 위기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네. 이런 점에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네. 대통령이 그 흐름을 거의 독주해버리고 네. 제가 오마이하고 인터뷰에서 하나 깠습니다만은 뭘 깠죠? 이게 정부 내에서만 조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도 안 됩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예, 그래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작년 연말에 네.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께서 엄청난 지금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분 지금 요즘 뭐 하시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작년 연말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묘한 말을 한 것이 네. 제가 이제 기자단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아, 힘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굉장히 그 국가 안보의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업무 처리에 힘이 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국가 안보의 이 사령탑인데 예, 대통령 다음에 이 사령탑인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걸 잘 몰라서 정신적으로 힘들다. 네. 그런데 군인은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거를 입 밖으로 못 냅니다. 네. 그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평생 군 생활했습니다. 네. 그런데 힘들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지목한 겁니다. 아, 의사소통. 예, 네. 물론 김관진 실장은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네. 볼 때 네.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청와대 의사소통 체계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묘한 것이 이병기 비서실장조차도 네. 거의 뭐 실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나도 청와대에서 왕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니 안보실장은 소통이 안 돼서 힘들다 그러고 비서실장은 자기는 청와대에서 왕따라고 그러고 네. 그럼 도대체 누가 해먹는 거예요? 그림자 권력이죠. 그림자 권력. 그림자 권력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농단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 어른거리는 문고리, 십상시 뭐 여러 가지 용어로 통용도 네, 됐습니다만은 그 문고리와 그 주변의 실세들이죠. 네. 그건 그때 조금 실세 그룹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네. 민정수석이란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교 안보에 관한 어떤 그 사항이라고 하면은 왜 김관진 실장이나 공조직이 그렇게 어떤 자기 역할을 못 하는가? 네. 그건 정치에 너무 많이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염되고 핵심인 것 있기 같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세력이 주도하는 겁니다. 전에 김장수 안보실장이나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난 이유도 그거였어요. 네. 재작년 일이죠. 그 다른 세력과 의견 일치가 안 됐던 것이죠. 네. 대체적으로 북한 무인기가 출현했을 때, 그렇죠. 또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의견이 달랐을 때, 이럴 때 비전문가들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실세 그룹들에 의해 가지고 배제되기 시작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김관진 실장이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게임 체인저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을 때 그런 어떤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커다란 변화라기보다는 전국 전환용. 그러니까 뭐 작년 말에 이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뭐 타결인지 뭔지 잘 그냥 공동 발표문 하나 가지고 뭐 이게 한일 간에 이게 합인지 아닌지 또 민간에서 이게 조약인지 아닌지 이런 거 굉장히 옥신각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도대체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론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외교안보 라인보다는 뭔가 그림자 권력 이 문고리에 어른거리는 이 그림자 세력들이 이건 정무적,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지금 현재 어떤 불리한 전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국 전환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관리 분야의 그 지도자가 일관성이나 소신이 없이 막 흔들리다가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는 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uncommit thinking. 그러니까 소신 없는 사고, 이도저도 아닌 소신 없는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2012년에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외교안보 수석이 주도한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래?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동맹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본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럼 해봐. 이랬는데 이게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여론의 역풍을 맞았어요. 그 했다가는 손해가 막심하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무수석이 개입해가지고 외교안보 수석을 배제하고 대통령한테 지금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하고 한판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일본하고 군사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던 대통령이 이번엔 독도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천황이 일본이 왕이 사과해야 되고 뭘 어째야 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본에 대한 초강경 발언이 나와요. 그랬었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누가 그때 가서 찔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행보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급변하는 거거든요. 이번의 경우에 보자고요. 중국이 중요하다고 거의 박 대통령이 읍소를 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키를 쥐고 있다. 이러면서 거의 중국에 올인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파트너다. 이런 진정한 어떤 파트너다. 했으면서. 아주 눈물겹게. 그러면서 굉장히 중국을 그렇게 애지중지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면 사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드가 뭐예요? 중국 싸대기 때리는 목이야. 그럼 한쪽에서는 그냥 가련한 목소리로 애처롭게 우리 어려울 때 친구가 같이 안보를 도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사드 들어올까요? 이게 어떻게 된 말이에요? 사실 외교가 말을 할 땐 군사적 조치는 유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군사적 조치란 건 뭡니까? 외교가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나가는 다음에 더 어떤 강압적인 수단인 거라고요. 외교가 앞에 나와 있을 땐 군사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양상이냐면 이게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정책이 외교 정책하고 군사 정책이 서로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실컷 보약 먹고 그날 밤에 포금해가지고 애써서 비싸게 먹은 보약 다 그냥 개원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그때 외교적인 게 중요한 결정적인 시점이었다면 사드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사실 그거 나중에 해도 개소리인 건 알지만 우리가 그때만이라도 유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13일 날 특별담화할 때 중국이 그렇게 중요한 친구라고 해놓고 말미에 사드 검토할 수 있다. 이러면은 내가 중국이라면 사람 놀리는구나. 이게 뒤통수 치는 거구나 말이야.
그런데 대통령 말에는 자기 말에 그 모순되고 충돌되는 지점이 조율이 안 된 채로 마구마구 이게 섞여가지고 남발이 된 결과 스스로 목표를 못 잡고 방황하는 이런 대혼란상으로 갔던 겁니다. 네. 그게 확성기에서 오자 회담에서 사드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정보가 종합적으로 이번 위기 국면에 우리 정부의 목표와 종합 대책이란 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죽어가는 환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 약이 되겠습니까, 그게? 네. 몸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이제 몸을 해치는. 몸을 해치는 조결 거죠.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한 다음에 지금까지 취했던 부분들, 확성기 먼저 틀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야, 그 김정은 좀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좀 화끈한 거 하나 보내달라. 그 조르다시피 해갖고 B-51 출격하고. 미국은 또 물만 왔다 그래서 이제 B-50뿐만 아니라 뭐 항공모함, 예, 추가적으로 항공모함 배치하고 있고. 그 항공모함은 이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냥 안 그래도 한번 보내고 싶었는데 보낼 기회인데 북한이 딱 하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걸 구실로 삼아서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그리고 인제야말로 한미일 3자 MD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선봉에는 전직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코엔, 사실상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라고 할 수 있는 장사치. 로버트 코엔이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될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반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북한이 로켓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그러면 미국한테는 화끈한 거 하나 보내달라고 조르고, 중국한테는 북한 좀 한번 세게 혼내달라고 그러고 또 조르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한국이 없어요. 예? 사실 이거는 중국에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뺨맞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한미일이 공조하자는 건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이 힘을 과시하고 있으니 그 한미일이 힘을 모아서 이 기회에 중국을 견제하자, 이 기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해줄 것처럼 하면서 어느새 중국 가서 바짓바랭이 붙들고 늘어지고, 네. 맨날 중국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일본의 눈으로 또 그럼 한국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결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먼저 이 위기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변화된 주변 정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미일의 MD라든가 대중국 견제에 대한 흐름은 또 우리가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다 로우키로 이걸 묶어두면서 네. 사실은 대북 공조를 위한 우리가 판을 주도할 수 있는 틈을 노렸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 정부는. 네. 그러더니 보십시오. 그렇게 중국을 압박한다고 이제 사드를 들여온다, 뭐 항공모함을 들여온다, 이 얘기를 해놓고 중국이 거의 매일 황구시보를 통해서 또는 어떨 때는 중국 정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한국을 마구 공박을 하니까 네. 이젠 또 중국 눈치를 봅니다. 그게 뭡니까? 육자회담 무용론 얘기했고 오자회담 하자 그랬는데 그날 바로 중국의 왕레이 대변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네.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네. 육자회담 무용론 말한 적 없다. 그냥 육자회담 틀 내에서 하자는 얘기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데 아니 박 대통령이 육자회담 무용론을 얘기 안 했다면 그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은 언론인데 전날에는 박 대통령이 육자회담 무용론을 얘기했다. 근데 다음 날에는 그 육자회담 틀레다.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예요. 그럼 언론이 대통령 정확하게 어떻게 워딩을 했고 그 현실 인식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데 바로 전날 보도한 걸 갖다가 또 언론도 없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보도를 좀 몰아가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럼 이제 뭐 사실 뭐 육자회담에 대해서 그 관심 갖고 있는 국민도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왜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가 다르냐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사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은 기실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오른쪽 뺨 왼쪽 뺨 한 대씩만 맞으면 박근혜 정부 설설 깁니다. 사실은 말 바꾸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또 뭐 궁색한 변명한단 말입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또 비웃겠지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내가 무언가를 주도해야 된다 하면서 오바는 오바대로 하지만 네. 기실 그 결과를 보면은 전부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눈치 외교를 사실상 네. 하고 계신다고. 네. 사실 중국을 압박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네. 압박 현실적인 수단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수단이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사드 얘기도 꺼내셨습니다만 이 얘기도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1월 29일 현재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 관련된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 보니까 한미 간에는 이미 비공식적인 협의에 착수했고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에 두 나라가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심각하네. 예. 그리고 그 미국 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가 한국에 와서 정책 결정자들을 쭉 만나 보니까 네. 예,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선 거의 다 인정하는 분위기다. 예, 그래서 시기와 방식 정도만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보도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 부분이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느냐. 근데 김정근 단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업무 보고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됐어요. 이제 그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그 MD용 정보 공유 시스템이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의 DSP라고 이제 이제 낡은 그 위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미국이 3년 전부터 계속 부지런히 쏘아 올리고 있는 게 우주에 기반을 둔 적외선 위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신형 위성인데 그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런 이제 그 업무 보고가 나갔는데 이게 지금 사드 배치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3월 달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 그 청장이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가장 그 주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우주 기반 정예선 위성과 이 지상의 레이더 기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네. 예, 이 부분과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 지금 보면 이지스함에는 이제 그 스파이 계열의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고, 지상에는 주로 TPY-2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지상 배치 레이더가 있는데, 이 연동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글로벌 시스템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링크 16을 연결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한미 간뿐만 아니라 이미 미일 간에 되고 있으니까 이게 한미일 3자 간에 가는 이런 어떤 구도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의제시하고 있다.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군사 기술적으로 볼 때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작년 4월에 중국에 이걸 취재하려고 직접 네네. 건너가가지고 중국의 관리들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저보다도 중국의 전문가들이 더 사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특히 감정적인 문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수 세력과 유사하게 이 사드가 자기네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국을 타격하는 무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방어는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중국 자체가 어떤 미국의 어떤 타격권에 새롭게 들어간다고도 사실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냉철하게 다 봐요. 네. 그러나 세력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중국 자체를 감시망에 포함시켜서 내륙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무기 체계의 전파를 흡수하는 네. 신형 레이더가 사드 요격 체계에 같이 패키지로 들어오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인근에서 이 중국의 어떤 미사일을 비롯한 전투기라든가 각종 무기 체계에서 나오는 고유의 전자파를 다 수집해 버리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방사체 식별 목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는 한국에 있는 건데 여기에 배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우선은 정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센카쿠, 다오디다오에서 미중 간에 또는 미일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마쿠 교섭을 통해 가지고 미중이 안정을 시켰다.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조용합니다, 의외로. 저기 동중국해 그 다우디다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세력 균형 정책을 사실은 중국이 취해 왔는데 난데없는 사드 배치 논란은 미국이 뒤통수를 친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미국은 어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강압적인 군사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준비를 착착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중국 사람들이 보는 거는 사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 전략적인 그림에서 이런 보는 걸 거죠. 통한 미국의 의도가 뭐냐를 보는 네. 건데 네. 그거는 이제 해양에서 요코스카의 모항을 갖고 있는 미 7함대 전력의 네. F-35 그 스텔스 전투기가 네. 함재기로 들어오는 날. 네. 그게 이제 저기 F-35 B형입니다. 그렇죠. 이게 미 해군용으로 네. 7함대에 배치가 되는 날. 이때가 결정적인 네. 시점이 될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그 미국의 구축함들이 동아시아 국가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그 네. 동남아 기지들이 다 완성이 돼서 네. 하나 이것이 중국 포위 전략으로 완성도가 높아졌을 때 네. 이때는 상당히 중국은 자기네 핵심 이익이 침해당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매일 그쪽에 네.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네. 네. 말의 핵심 요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드 하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전략적인 포석이냐. 네. 그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이 뭐냐 해서 중국은 길게 보고 좀 넓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의 사드라는 거는 바로 이제 목에 걸린 것이처럼 중국을 콕콕 자극하면서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 동아시아 정세 자체를 어떤 중국과의 현재 안정돼 있는 세력 균형을 깨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사드 얘기를 듣는 순간 저기 그 시진핑 주석은 극렬하게 네. 아주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자체 문제를 이미 초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 무기가 아니라 정치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황구 15에서도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이렇게 요즘 중국이 한국에 막말 쏟아내는 걸 또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개인 필명으로 쓸 때는 그런 표현이 이제 거친 네. 표현이 과거에 나왔습니다만 이번엔 사설에서 사설에서 그건 사실 뭐 중국 정부의 그 입장을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사실 우리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불쾌한 반응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생각은 야 우리가 네 말만 따라 정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정말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면 가장 더 어려워진 쪽이 누구겠냐? 우리겠냐? 한국이겠냐? 과거에 뭐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에서 그런 강력한 대북 제재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이 좀 난처한 입장이었을 때 한국의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도 하고 네. 조정 역할도 하고 제재의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거다라는 이 명확한 한중간의 이 공조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죠. 북한을 관리할 수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예. 저렇게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고 해 나가는 중에도 우리가 중국이라는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우방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그 자산 하나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든지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북한에 무관심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 중국이라는 그 완충 기제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대북 정책에 있어 큰 자산이었던 겁니다. 네. 이 이상 자산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지금 귀한 자산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은 적대적으로 왜곡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중국 지렛대를 이러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네. 그러면 남북 관계 끊어져. 우리가 북한 관리 못하고 중국도 못하고 이러면은 남는 건 그땐 군사적 조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땐 사드건 뭐건 항공모함이건 막 갖다 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은 이렇게 고립돼 가고 미국의 무관심 속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은 이 나라의 보수 세력들이 네. 이제는 미국도 압박해야 된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는 중국을 압박하기 하고. 위한 수단이고
미국은 뭘 갖고 압박하느냐? 뭘 것 같아요?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 그건 중국하고 친해지는 걸로 압박하기엔 틀렸잖아. 네. 중국이 멀어졌으니까. 네. 핵무장 하자는 겁니다. 네. 핵무장. 네. 어제 조선일보 사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존 케리 미국 예고된 국무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장관하고 이제 대북 제재를 놓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서로 막 딴 얘기 한 거잖아요. 네. 예, 동상이몽이고 완전 동문서답 한 거잖아요. 동문서답이에요. 예, 중국은 계속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케리는 엉뚱하게 북한이 핵 포기하면 경제 지원해주겠다. 예, 이거 사실 둘 사이의 거리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캐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 얘기하는 그러니까 명분 쌓기용 회담을 한 거야. 각자 자기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그 중국의 책임을 내가 가서 제기했다. 예, 공화당의 저 공세를 막아내려면은 미국 국내 정치상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요식적인 회담을 명분 쌓기를 한 것이죠. 실익은 없다는 건 다 알죠. 거기에 분기한 조선일보가 다음날 사설에 그냥 이제 대안은 한국 핵무장밖에 없다. 핵무장밖에 없다. 자, 사드 배치와 핵무장이 동시에 추진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한쪽에는 이제 중국에서 뺨 맞고 또 다른 쪽에 미국은 이러면 동맹 끊어버릴 거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위험한 한국, 핵무장하는 한국에 사드를 왜 갖다 놓겠어 또? 그러니까 그렇게 동맹 예측론자들이 동시에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든 미일 동맹이든 미국이 맺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동맹 전략에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한다. 예? 그걸 신뢰한다. 그래서 뭐 그 이전에 그러니까 NPT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에 핵무장을 한 나라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핵무기를 그 이후에 만든 나라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의 일종의 이제 안보와 핵개발, 안보 보장과 독자적인 핵무장을 교환하는 이런 게 이제 동맹의 기초인데 니들이 제공하는 핵우산 우리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으니까 우리 핵무장 하겠다. 이 동맹 깨자는 얘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오늘 녹색당이 플랜카드 다 내걸었던데. 녹색당이요? 새누리당과 조선노동당은 여권연대 중지해라. 똑같이 헷갈리시려 그러냐. 이거 여권연대다 이거. 그런데 뭐 그런 비아냥도 무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남북한 두 개의 정권은 똑같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항상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펴왔던 나라고 북한도 위험하지만 남한도 억제해왔던 두 개의 관리 대상을 냉전 한국전쟁 이후로 계속 유지해왔던 나라인데 이제 드디어 한국의 핵무장론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화되는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지원했던 모든 안보 지원을 재검토할 겁니다. 사실 박정희 정권 이래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사 원조를 해주고 그나마 자주국방을 원조해주면서 그 각종 무기 체계를 대준 이유는 그 근저에 한국의 핵무장을 그렇죠. 안 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달래기 성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때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들어왔고 그게 오늘날 북한을 타격하는 미사일로 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불신하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프랑스식으로 그렇게 어떤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의 액이 더 이상 자기네들의 어떤 호락호락한 동맹이 아니고 언제든 그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 또 어쩌면 중국화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그 경계해야 될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드를 왜 갖다 놔? 그러니까요. 이 전략 무기를. 그러니까 이것 사드도 받고 핵무장도 하겠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어떤 그 많이 오버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는 것이냐.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국가주의가 거의 나르시즘 수준의 어떤 하나의 선동적 민족주의, 선동적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그 사고방식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지 않다면은 누가 감히 이런 어떤 그 얘기를 좀 뭐 국가 정책화하고 구체화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국의 핵무장론자들도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를 거다라고 그렇게 무지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마음속에 이 생각은 그런 거죠.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한국도 핵을 갖고 일본도 핵을 갖고 그래서 뭐 더 나가서 대만도 핵을 갖고 이런 그 동아시아에서 핵군비 경쟁,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가장 우려하니까 그렇죠. 한국의 핵무장론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써먹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 국제정치 현실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반도 비핵화, 뭐 북한의 그 핵무장은 이미 이제 문턱을 넘어서서 그건 이제 굉장히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다른 어떤 이제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센서스란 말이죠. 네. 예. 그리고 그들은 그럴 힘이 있어요. 국제 경제 체제에서 완전히 거의 배제되시피 한 북한하고 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한국하고 이 다루기가 누가 더 쉽겠습니까? 예. 아마 한국에 핵무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안보리 회부할까? 요런 얘기만 나와도 한국 기절해. 그거 버텨낼 대통령 없어요. 그럼요. 내가 알기로는 한국 대통령 보수권 진보건 네. 그거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만큼 내구성이 없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일종의 어떤 사전 조치로 이미 그 이전에 좌절되는 게 우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비핵화 선언에 구애되지 않겠다. 우리 정부가 그걸 선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NPT 조약을 탈퇴해야 됩니다. 그 IA 감시단 추방해버려야 되고. 추방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맹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권을 제약하던 모든 요소를 다 이제는 네. 정상화해야 될 겁니다. 네. 뭐 전시작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다 정상화하고 그런 연후에 비로소 이제 핵 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몰래 해야 되는데 이거 걸리면 체벌받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왜 참여정부 때 2004년도에 뭐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0.7g 그 우라늄 농축했다가 그리고 전두환 때 뭐 0.4g 플루토늄 만들었다가 그치, 실험실에서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 레이저 분리법이라고 사실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레이저 성능을 그렇죠. 시험해 본 예. 건데 예. 그게 핵 그 물질 확보로 오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개고생했어요. 한국 이거 그때 안보리에 하고 이거. 그때 청와대 계실 때 아니에요? 저 청와대 있을 때 2004년인데 개고생했어요.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몰래 핵무기 개발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러셨나? 농담이고요. 아무튼 0.몇 g 그거 걸려가지고 또 그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홍역을 치렀는데 대놓고 핵무기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날의 북한처럼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은 저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의미는 있다고 봐요. 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한반도 안보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지금 한반도 안보라는 건 지금까지는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그 국면인과의 성격이 변화해 왔는데 사실 90년대까지는 남북한이 공이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네. 서로 침공하는 쪽이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게 남북한 간에는 어느 정도 네.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어에 치중하면서 휴전선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죠. 네. 근데 그때부터 핵 문제가 이제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핵이라는 전략적인 어떤 그 의제가 생기고 그 사이에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방어 전략에서 공격 위주의 전략으로 지금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러더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공격이 주가 된 네. 주공 전력이 더 중심이 되고 나머지 방어는 보조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남북한이 바뀌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핵보유 국가로 가고 남측의 핵무장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20여 년 동안 진화된 변화된 안보 환경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공자와 방자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네. 공멸이냐 공존이냐를 묻는 극단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남북한이 이런 어떤 그 전략적 무기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 공격을 선호하는 어떤 그 안보 체제가 됐을 때는 이거는 공존 아니면 공멸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한반도 같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다 파괴되는데 네. 이겨도 지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공존이냐 공멸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극단적 안보 상황. 네. 이것도 뭐 공포의 균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공포의 균형이 유식한 말로 전략적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예. 내가 너를 치면 나도 죽는.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가 죽는 어리석은 이 게임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공포의 균형론, 전략적 안정론의 기초를 이루는 건데 여긴 불안정해. 여기는 예, 공포의 변수가 불안정. 너무 많아. 예. 과거의 균형. 공포의 균형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패권 국가 그렇죠. 간에 네. 매우 정밀하고 계량화되고 엄정하게 검증될 수 있는 어떤 그 정교한 이론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양극화된 패권 사이에 그렇죠. 그 공포의 균형이 성립이 됐던 것이지만 네. 남북한 간에는 어떠냐 하면은 정보의 투명성이 거의 지금 네. 적의 능력을 검증할 길이 전혀 없고 네. 군비 축소 회담도 없고 네. 그러는 가운데 주변국이라든가 외부적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패권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본, 대만, 미중을 빼놓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러시아도 있고. 또는 내부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해서 약간만 불안정해져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접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한테 미치는 그렇죠. 영향이 네. 매우 직접적이고 네. 즉각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발적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기제도 매우 불안전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구에서 한 냉전 시대 장기간 평화를 유지하게 했던 그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 또는 네. 공포의 균형을 들이댄다는 것은 네. 맞지가 않는다. 그렇죠. 한반도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건 맞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정말 남북한 지도자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명심해야 될 이런 어떤 얘기. 그러니까 북한도 핵을 갖게 되면 이제 안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근거 없는 근거가 빈약한 이런 어떤 과잉 기대인 거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사드를 비롯한 MD를 강화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 해서 과연 한국의 안보가 안전해지는 것이냐, 튼튼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종의 안보 딜레마 이런 상황들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 권은비 씨는 말씀만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지금 그것도 고민이 있겠지. 왜냐, 너무 황당한 현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권은비 씨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군사와 어떤 안보 체제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럼요. 우리 저는 미래의 한국을 대표할 여성 군사 평론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상 적중하길 바랍니다. 그게 적중하도록 또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우리가 또 물과 걸음이 돼줘야 되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혀서 뭘 물어봐야 될지도 황당한 거야 지금. 그러면은 역으로 그러면 북한이 핵무장하는데 가만히 있자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머리에 핵을 이고 살자는 얘기냐? 그럼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거나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를 받는 겁니다.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확성기라도 방송하잖아. 사실 안 하니만 못한 일인데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국가 파멸의 파국의 어떤 이미지가 매일 우리 상상력의 공장에서 지금 생산되고 유포되고 소비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상처 입은 자존감이 결여된 어떤 나의 이 국가의 어떤 추락한 위신 이런 것을 보상받기를 원하는 심리에서는 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도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외교안보 잘한다고 지지받고 있는 겁니다. 그 실체 본질은 이거예요. 그럼 불안의 심리 위에서 난폭한 지도자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도 집권한 겁니다. 왜? 모두가 불안하고 1차 대전 끝나고 연합국의 어떤 핍박 속에서 독일 전체가 불안해졌고 어떤 공포에 질려 있는 암울한 시절에 뻘짓하는 지도자 하나가 나오니까 그놈이 더 지지받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집권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국민들의 심리 구조라고. 그러니까 머리에 핵을 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곧 어쩐다, 미사일 곧 어쩝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휴전선에 가서 마이크 틀어놓고 짓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자존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한 정서에서 나오는 그 처방들은 그때는 속이 시원하고 또 일견 심리적 위로가 될런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치료법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일종의 어떤 자기 만족에 취하는 일종의 몰핀 같이 약간의 진통제의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에 그렇게 뭐 위신을 세웠다는 정도로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오래 갈 문제인데 이런 심리 속에서 어떻게 장기적 안목의 국가 전략이 나올 것이며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올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가 국민 지지를 못 받는 것이죠. 네. 왜? 당장 위로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민 정신이란 건 뭡니까?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안목으로 국가의 미래를 100년 대계를 짜야 되는 것이고 비록 그런 점에서 당장의 해결책은 없어도 올바른 방향과 일관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불굴의 지도자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외교 안보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국내 정치에서 다 실패한 인물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즉자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대응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사드 문제도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의 교도통신에서는 또 저 일본 그 정보 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동창리 로켓 발사대에서 이르면 일주일 내에 또 로켓을 쏠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드 미사일, 그다음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이 두 가지 미사일이 지금 한반도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즉자적인 이런 이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게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은비 씨는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서 좀 뭐 제일 궁금한 게 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예. 그러면은 지금 남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현실적인 방법. 오케이. 한 2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작은 기간 아니에요.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은 네. 이거는 내 임기 중에 사실은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상황은 1, 2년에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북한 핵 상황이 악화돼 있고 대한민국이 매우 어렵다고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약속은 내가 북한에 대한 선의로 한 것이지만 나도 능력의 한계와 우리 제방 국제 정세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안하게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거는 1, 2년 안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진솔하게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일단 공유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네. 북한 아프게 한다, 나쁘게 한다 이 말 백날 해봤자 봉사가 개찬나무란 뭐 할 겁니까? 다음에 또 빠질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와중이 아니라 진솔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내 재임 기간에 그럼 해결 못하면 다음 대통령 때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려면 내가 이 정부 남은 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구상과 목표를 마련해서 다음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초석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진짜 내 정치적 욕심 떠나가지고 내가 아니라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이제는 네. 일할 수 있는 걸로 나도 마음을 가다듬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 네. 외교적 수단, 군사적 수단, 경제적 수단, 또 뭐 정보에 의한 수단 이런 어떤 국가의 역량들, 좋은 인재들을 이 국가의 전략 두뇌들을 우리가 한 군데 마서 전략 두뇌 집단으로 하여금 최고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배려하겠다. 네. 거기에 의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북 정책으로 네. 갈 수 있도록 국가의 최고 인재를 모으겠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다. 네. 이대로 안 쓰러진다. 연설문 써주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은데. 해서 국민들에게 자신과 능력, 우리의 어떤 미래 국가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희망을 일깨워주는 그런 용어를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퍼올리듯이 네. 해가지고 국민들께 그걸
시원한 물을 대접하고 네. 이것으로서 나의 반듯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갖고 이 북핵 문제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사활을 걸고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국민들이 그때 박수치고 단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어떻게 해야 북한을 아프게 하고 요게 제일 아픕니다. 그래 탈북자 업무 보고에 불러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저 확성기 방송 듣고 기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죠? 맞죠? 네, 그래서 내가 방송하라 그런 거예요. 이 수준 갖고 안 된다. 이 수준 갖고 안 된다. 네. 이게 대통령이 노는 수준이라면은 뭐 솔직히 난들 대통령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놀면서 해도 그 정도. 뭐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시는 거예요? 뭐 대권 또 뭐 있어? 그러니까 네. 청와대 아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쪽에 좀 연설문 좀 그런 보내주세요. 진정성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적어도 4대 강국에 특사를 보내야죠. 네. 아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는 특사를 보내서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가 이 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걸 우선 확인하고 네. 우리가 이 안보의 주인이고 당사자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고 해서 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좀 주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중국이 한마디 하면 거기 가서 눈치 보고 여기에서 눈치 보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중국 눈치 보느라고 한미일 3국 합참의장회의에 불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건 또 왜 안 가? 나 웃겨. 그건 또 MD로 오인받고 이럴까봐. 네. 그래가지고 이번엔 미국에서 그거 하기로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안 갔다고. 그거 안 간다고 한 날이 중국의 황구시보가 네. 한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네. 날이에요. 네. 그건 계획된 회의도 또 취소래. 그러니까 언제는 사드 뭐 미사일 방어 이거 갖고 엄청 나가더니 이번에 또 안 한다 그랬다가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박 대통령께서 주변국을 향해서 네. 우리 얘기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세를 주도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이 없으니까 네. 주변국 다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 한땐 자기가 무슨 백설공주인 것처럼 했잖아. 네. 외교안보에서 전 세계 남자 지도자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며. 근데 알고 봤더니 백설공주가 아니라 시어머니, 새엄마한테 구박받는 콩쥐 신세더라고. 이게 뭐야? 네. 참. 이제 우리가 방송을 마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벌써 있습니다만. 다 됐나? 예. 이제 되는데. 예. 아니야, 좀 이렇게 좀 정책 공고를 하시려면 거기서 좀 끊으시던지. 그리고 또 막판에 또 콩쥐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아무튼 우리 청와대에서 앞에 있는 부분만 잘 좀 귀담아 좀 들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또 이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김종대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때 걸림돌은 되지 말자. 디딤돌이 되면 좋겠지만 걸림돌은 되지 말자. 이런 어떤 좀 생각을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대화에도 실패했고 제재에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맨날 받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통일이 북핵 해법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정말 그게 맞는 얘기냐? 예, 제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다못해 미국의 네오콘들조차 이제 최근에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대화가 실패한 거냐? 협상다운 협상이 정말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답답하고 때로는 이게 자존심 상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게 유일한 해법이고 그게 잘 안 될 때 북한이 지나치거나 대화에 나가지도 않을 때 제재라고 하는 것이 그럼 북한을 좀 대화의 타입을 이끌어내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의미로 가끔 동원돼야 되는 것이지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런 어떤 정책 자체가 이 북핵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진보도 좀 이제 통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하나의 기본 규범, 가치로서 인식하고 해왔는데 이제 핵을 가진 북한과는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 이건 사실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제 핵을 가진 북한과 과연 공존할 수가 있느냐, 과거에 했던 대화대로 되느냐, 또 앞으로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데 저는 한반도 전쟁 억제에 관한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핵을 가진 시대는
핵을 가진 적이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 그 자체가 적입니다. 네. 이건 공멸 아니면 공존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한반도의 어떤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북한이지만 대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전쟁 자체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하는 이거라도 일단 내와야 된다. 네. 그러면서 핵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비판하고 네. 규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네. 이제는 진보도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럼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미약한 아마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아무튼 뭐 이번에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사실 뭐 그전에도 그런 어떤 고민들과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 질문 자체가 갈수록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네. 예,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그 정치 리더십이 이런 엄청난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서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짜 한번 방송 김종대 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 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